예, 주식은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오른다는 속담이 있지만 늘 그 걱정의 담벼락이 올 때마다 마음이 편한 건 아닙니다. 게다가 다시 몰아치는 그 G2 무역 전쟁은 그렇게 가볍게 넘을 수 있는 담벼락인가? 이런 또 고민들이 돼서요. 오늘 긴급 진단으로 이 글로벌 무역 전쟁의 양상들, 국내 증시 영향들 점검합니다. 홍춘욱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 문제는 조금 잦아들만 하니까 다시 무역전쟁 우려가 가파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글쎄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또 트럼프라는 인물이 뒤에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철학적인 배경의 보호주의냐, 자유무역주의냐, 사실 그건 아니고요. 트럼프라는 인물에 따른 어떤 것들의 노이즈가 생기고 있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네, 일단 저희들 의견은 네. 간단합니다. 그가 쓴 책 협상의 기술에 나오는 것처럼요. 네. 일단 상대를 겁에 질리게 하고 네. 또 상대가 예상 못했던 아주 강한 압박 또는 태도들을 전환한 다음에 그 뒤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다음에 협상을 시도하려는 그런 특유의 전략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중국이 그냥 마냥 이렇게 손 놓고 당하기에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또 너무 많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두 가지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주의 국가는 이런 협상에서 약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삶이 어려워지며 정치 쪽에서 노이즈가 발생하는 순간 이 지지율의 하락으로 당장 선거 걱정을 해야 되는데 비해서 권위주의적 국가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국주의적인 운동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내셔널리즘 즉 국수주의적인 어떤 민족주의 같은 이런 부분들을 자극시킴으로써 충분히 당장의 어떤 혼란, 어려움들을 갖다가 오히려 단합시키는 결집의 계기로 작용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되게 많이 봤다라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보다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들을 저희들이 대분류별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가장 큰 게 항공기도군요. 비행기가 제일 많습니다. 15%.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부품들. 네. 그 다음 전자제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자제품은 이제 중국이 필요로 해서 수입할 뿐만 아니라 수출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예. 그걸 공격하는 건 중국도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다시 말해서 자해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방법은 뭔가 간단합니다. 보잉에서 연 500대 이상의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항공기 주문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보잉에서 수입한 항공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걸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통관 절차를 갖다가 수속 절차를 갖다가 지연시키면 보잉 입장에서는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규모 장치산업, 자본재 장치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십만 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어마어마한 서플라이 체인, 즉 공급 사슬망을 통해서 몇십만 개 이상의 부품들을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차입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 내의 고용 유발 효과도 엄청나죠.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고 또 이런 산업들을 두드리는 순간 중국이 가진 이점이 뭐냐면 두 번째 이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항공기를 생산한 나라가 미국만이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대체제가 존재하죠. 예. 에어버스를 이미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번 유럽 방문하면서 에어버스에서 100대 이상을 주문했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중국 입장에서 미국에서의 공격이 15일 이내로 구체적 품목들이 정해지겠죠. 그럼 구체적 품목들이 정해지는 경우에 여기에 대응해서 중국이 대응해서 써먹을 수 있는 카드들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위주의적 국가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떤 그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런 선거 절차들이나 정치 일정들로 인해서 곤란을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놓고 본다면 이번 전쟁은 결국 미국이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그런데 왜 트럼프 대통령은 저런 행동을 하는가? 네. 결국 정치적인 목적이겠죠. 그렇죠. 예. 11월 달로 다가와 있는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의 예. 참패 가능성이 높고 특히 얼마 전에 열렸던 사실 그 스윙 스테이트,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이제 선거 때마다 표심이 바뀌는 부동층이 많은 주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동층들이 집중되어 있는 펜실베니아에서 보궐선거마저 참패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중간선거 이후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 지금 화끈한 카드를 통해서 중국을 두드림으로써 이런 정치적 국면들을 전환시키고 더 나은 위치에서 협상해보자라는 것이 그의 의도라고 저희들은 보여지고요. 예. 문제는 이제 15일이라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품목이 어떻게 될 건지, 세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나와 있는 게 없고, 또 이에 대해서 중국은 여유가 있습니다. 불과 30억 달러 정도의 보호 관세를 때리겠다 정도로 일단 특히 고기라든가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품목은 아직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구체적인 미국 쪽에서의 사안이 나올 때 중국에서 나올 이 카드들이 워낙 강하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결국 중국에서 나오는 카드가 제시되는 순간 이제 새로운 국면,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상대를 두드리는 국면이라기보다는 협상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국면으로 가면서 금융시장의 리스크들은 그때부터 점차 완화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키워드를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보잉과 GM이 거론되는 순간이 바로 협상의 진정한 의미에서 시작 시점이다. 감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중 간의 그 무역 전쟁에 대한 얘기를 뭐 개략적으로 첫 번째 답변에서 그 나타나는 양상들을 사실 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결국 이제 G2 간의 격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도 뭐 한국을 건드리고 뭐 호주를 건드리고 뭐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뭐 내일이라도 사실은 또 손잡고 악수하고 진정한 친구였다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트럼프가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목적 자체, 의도 자체가 정치적인 표를 위한 거면 11월에 중간 선거이기 때문에 기간이 결국 그때까지 상당 부분 여름 넘어가고 가을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는 건데요. 그 부분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희들이 뭐 특별히 솔직히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분석가 입장에서 누가 이 분쟁에서 경제적 실익을 거두는가를 가지고서 저희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인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에 오히려 승자는 중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서는 제가 더욱더 핵심적인 카드, 바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1조 1천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미국 국채에 대한 전체 미국 국채 보유 잔량에서 상장 채권 잔량에서 생각해보면 10% 가까운 물량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시장에 쏟아지는 순간 그냥 공도공망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중국도 외환 보유고에 엄청난 손실을 볼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금리가 급등하는 가운데 경제가 불황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카드는 어떻게 보면 미소 냉전 시대의 핵무기 같은 존재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까지 직접적으로 손을 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일단 향후 15일 바로 미국에서 어떤 품목에 대해서 500억 불 규모의 관세를 때릴 것인가 부과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의 맞대응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보잉과 GM, 정확하게 말하면 GM에서도 중국에서 팔리는 뷰익 브랜드가 되겠죠. 이런 브랜드들에 대한 중국의 어떤 조치들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관점을 맞추시면 알겠습니다. 그 뒤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이제 판을 읽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그 흐름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앞서서 얘기를 다 하셨다고 얘기를 했지만 또 준비된 게 있으니까 몇 가지 점검을 해야죠. 단기적으로 어쨌든 노이즈가 좀 더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좀 더 뭐 타격을 뭐 수혜를 받는 것은 찾기 어려울 거고 좀 더 타격을 받거나 산업별로 영향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거의 20%가 대중 수출이고요. 특히 이런 뭐 직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부분들까지 사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홍콩향 또는 대만향, 일본향 수출들이 사실은 또 중국에서 어셈블리 라인에서 조립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량까지 생각하면 사실 그레이터 차이나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이제 범중국 관련돼 있는 노출 빈도 비중은 한 35% 이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중국이 어떤 품목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받게 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일할 계산을 해서 전체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량의 10% 정도가 충격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한 35% 정도 그 중에서 다시 또 한 70%가 재가공돼서 나가는 수출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냥 러프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본다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한 2에서 1.5% 정도가 맥시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작년에 15% 이상 수출 증가 기록했던 걸 감안하면 수출 탄력에서 보면 1에서 2% 사이 정도가 최대한 충격의 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심리적 충격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협력하고 또 더 나가서 두 나라가 세계 평화를 위해 또는 국제적인 교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호혜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었던 어떻게 본다면 좀 예전에 있었던 은인자중하고 있었던 중국의 관계와 미국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갈등과 분열 또는 대립의 관계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더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이 가장 이번 시장에서의 충격 요인이지 우리 경제가 겪는 실물적 요인에 있어서의 직접적 충격 부분은 그렇게 심각하게 많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뭐 우리 경제적으로 실물 영향을 본다면 사실 한미 FTA를 더 따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도 이제 뭐 주고받으면서 매듭이 좀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럼 글로벌 투자자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그 위험 자산 쪽에 비중이 훨씬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그 우려감들로 인해서 다시 뭐 안전 자산 쪽으로 좀 회귀하려는 성향들도 나타나고 있는지 투자자들은 또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하면 좋을까요? 그걸 이제 보여주는 가장 네. 중요한 지표가 달러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안전자산은 3대 안전자산을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일본 엔, 미국 달러, 그리고 금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 물론 뭐 금값은 조금 반등하는 강보합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달러의 가치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뭐 급격한 달러의 강세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도대체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할 때 관심을 가진 상태에서 어떻게 본다면 조금은 스탑돼 있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액션을 해야 될지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고 당한 코스피 외국인 수급 동향 그림 차트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외국인이 이런 일들을 미리 알고서 우리 한국 시장에서 대거 이탈했던 징후들도 전혀 발견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지난주에 있었던 주식시장의 패닉 장세에서 외국인이 이를 주도했다는 증거들도 발견할 수 없는 걸 본다면 결국 이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상도 잘 못한 상황에서 두들겨 맞았고 더 나아가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패를 세계 금융시장 장악자들은 다 알거든요. 오히려 미국이 더 크게 맞을 수 있다 싶으니까 미국 다우지수 내에서도 보면 아시는 것처럼 항공주라든가 자동차주들이 패닉을 주도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반도체 중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일시적인 이벤트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미국 증시 내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자동차랑 항공이 이번엔 다음 타겟이다. 자, 이게 확산된다면 큰일 난다. 이거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움츠리게 만들었고 도대체 어느 시장으로 지금 이동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아직은 안전자산으로의 대규모 이동 가능성 또는 한국 시장에서 이탈 가능성들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디로 튈지는 정확하게 무슨 뭐 관세율이라든지 뭐 어떤 품목이나 이런 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뭐 디테일한 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힘의 균형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고요. 그런 쪽에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그러면 얼마나 영향을 받으면서 갈 것인가. 또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실적으로 돌파구를 좀 찾을 수 있는지. 코스닥 쪽은 변동성이 다시 제약바이오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합적인 전략 좀 얘기해 주시죠. 두 가지 말씀을 드려야죠. 뭐 첫 번째, 일단 끝없는 안전자산으로 회귀 현상이 벌어진다면 백약이 무효하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나라 간의 갈등과 분쟁 그리고 뭐랄까요 분쟁의 심화가 정도가 끝없이 확대된다면 뭐 시장은 답이 없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 아까 말씀드린 키워드로 보잉과 GM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신호들이 주어진다면 이번 기회는 어떻게 보면 이 경기 변수들하고는 상관없이 또 시장이 지난해 연말 10월 이후에 아주 급등했던 데 따른 차익 실현에 따른 어떤 욕구들이 존재했던 것에 방아쇠를 당겼던 측면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불확실성만 거친다면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매수의 기회라고 볼 수 있는 매크로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기업 실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2월 중순 3월을 고비로 해가지고 다시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올라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서 4월에 열리게 될 어닝 시즌도 나쁘지 않다. 두 번째, 바이오를 비롯한 코스닥 시장에서의 일회성의 어떤 기업별, 산업별 악재들이 존재하고 급등했던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까지 가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코스닥 시장 변동성의 확대 요인이라고 봅니다만 정책 당국의 육성 의지 더 나가서 수출에서부터 시작된 경기의 확장이 내수 쪽으로 점점 이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내수줄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이 무한정 외면받는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저희 생각에는 역시 그렇게 너무 이건 너무 단언하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한 우량주에 대한 실적 전망이 좋은 특히 4월을 노리는 저가 매수 전략들을 저희는 권고하는 바입니다. 네, 긴급 진단 오늘 키움증권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와 말씀 나누면서 현상 자체가 바뀐 건 아니지만 불안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선택, 좋은 결정하십시오. 고맙습니다.